조선왕조 초기의 회화. 개관. 한국 미술사상 회화가 가장 발전하였던 때는 역시 조선왕조 시대 1492년부터 1910년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문인화가들과 화원들에 의해 회화가 가장 폭넓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고려시대 한몫을 하던 승려화가들의 활동은 조선시대에는 억불 숭유 정책 때문인지 현저하게 쇠퇴하였다. 또 일찍부터 중국의 화론에 바탕을 둔 시화 일률의 사상이 어느 정도 이 시대의 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 시대의 문인화가들은 비록 중국의 경우처럼 화원들의 화풍과 집합적으로 구분되는 양식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화풍의 수용에는 화원들보다 진취적이고 또 회화의 발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왕조 시대에도 궁중은 물론 사대부들 사이에도 중국 회화 및 우리나라 회화를 수집하고 애상하는 경향이 짙었다. 문집의 기록들을 통해 보면 웬만한 사대부면 몇 폭 정도의 그림은 을에 지니고 있었고 또 자주 화찬을 썼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우리나라 선비들은 화공은 멸시했어도 그림 자체만은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축적되었던 중국 회화와 우리나라 회화가 전해져 조선시대 회화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크고 또 중요한 소장가는 안평대군 1418년부터 1453년이라 하겠다. 안평대군의 소장품은 조선시대 회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시되므로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평대군의 소장품과 관하여 신숙주가 1445년에 쓴 화기에 의해 그 내용이 알려져 있다. 안평대군은 1445년까지 도합 222축의 나라는 서화를 수집하였던 것인데 그 중에는 그가 아끼던 안견의 작품 30점과 일본의 화승 철관의 작품 4점이 들어있었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중국 역대의 서화였다. 이 222점의 서화는 1435년경부터 1445년까지 거의 10여 년간 모은 것으로 1445년부터 1453년 사사되기까지의 8년간에 수집되었을 작품들에 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화기에 적힌 안평대군 소장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다. 이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안평대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서화 수집 경향을 띠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안평대군은 주로 연대가 올라가는 송원의 작품을 모았고, 둘째, 안견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서화만을 모으려 하였으며, 셋째, 산수하는 곽희, 이간, 유융, 나치천 등 소위 이각화의 작품들을 주로 모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곽희의 작품이 17점이나 들어있었던 사실은 크게 주목을 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기 대표적 화가이자 그의 비호를 받았던 안견이 곽희파 화풍을 토대로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하였던 점과 잘 부합된다. 즉, 안견이 자성 일가하고 오랫동안 조선시대 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타고난 재주 이외에 안평대군에 소장한 명품들을 깊이 연구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데에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회화는 5세기 이상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하였던 것이니 양식의 변천에 따라 대체로 초기 1392년부터 약 1550년, 중기 약 1550년부터 약 1700년, 후기 약 1700년부터 약 1850년, 말기 약 1850년부터 1910년의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왕조 시대 중에서도 국초부터 약 1550년경까지의 초기 회화는 여러 면에서 조선시대 회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회화는 문화의 꽃을 피운 세종대왕 때 안견, 강희안 등의 혜성 같은 대가들이 배출되어 가장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여운이 성종대 1470년부터 1494년을 거쳐 중종 1506년부터 1544년의 말년과 명종 1546년부터 1567년 초년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종년간에는 조선 초기의 최대의 서예가 안평대군도 배출되었던 것이니 세종대는 실로 서화 양면에 금자탑을 세운 시기라 하겠다. 그러나 조선 초기는 후대에 비하여 작품의 전례가 매우 영성하고 기록도 불충분한 편이어서 이 시대의 회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작품이 비교적 풍부히 남아있는 후기에 비하면 훨씬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축적된 중국 회화가 다수 전승된 이외에 연경을 중심으로 하여 명과 회화 교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 초기의 화단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화풍들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적 화풍의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1번 북송의 이성과 곽희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이룩한 소위 이곽파 또는 곽희파 화풍. 2번 남송의 화원이었던 마원과 하규가 형성한 마하파를 위시한 원체 화풍. 3번 명대의 원체 화풍. 4번 절강성 출신인 대진을 중심으로 하여 명초에 이룩한 절파 화풍. 5번 북송의 미불, 미우인 부자에 의해 창시되고 원대의 고극공에 의해 발전된 미법 산수 화풍. 조선의 초기 화단은 이상의 몇 가지 화풍들을 토대로 뒤에 논하는 바와 같은 한국적 화풍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들이나 이 시대에 남겨진 필자임 이상의 작품들은 이러한 화풍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조선 초기에는 동물화와 묵죽 등에서도 한국적 취향이 뚜렷한 화풍이 발전되어 주목을 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여러 가지 화풍들을 토대로 한국적인 발전을 이룩한 조선 초기 회화는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의 수묵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 초기 회화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강한 국제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의 회화와는 스스로 구분되는 독자적 화풍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도화서의 구성과 화원의 시취. 조선시대에는 국초부터 도화원, 후에 도화서로 계층이 설치되고 그 조직도 체계화되어 이를 중심으로 많은 화원들이 배출되었고 초상화, 인물화, 산수화, 영모화, 화조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도화원은 1463년부터 1474년까지의 어느 땐가 도화서로 계층이 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도화원의 등급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도화서는 종 육품 아문으로 최하위 기관이었다. 이 도화서가 고려시대의 도화원을 모방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의 이전, 예전,
공전 등에 의하면 도화서에는 제조 1명, 별제 1명, 종육품인 선화 1명, 종칠품인 선회 1명, 종팔품인 화사 1명, 종구품인 회사 2명, 화원 20명, 잉사자인 서빈체아 육품 1명, 칠품 1명, 팔품 1명, 생도 15명 이외에 배첩장 2명, 차비노 5명, 근수노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후대에 화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고 전자관 2명이 추가되는 등 다소간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제조는 예조 판서가 겸임하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화원으로서 도화서에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종육품인 별제나 선화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뛰어난 화원들은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 파격적인 출세를 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 안견이 정사품인 채아직 호군을 지낸 것이나 최경이 당상관을 제수받았던 것은 그 최초의 좋은 예들이다. 화원들은 초상화 제작, 궁중의 각종 행사 모사, 풍경 사생 등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일체의 회사에 참여하였고 그 밖의 사대부들의 요청에 따라 개회도나 사인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청화 자기의 문양을 그리는 데에도 파견되곤 하였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본래 화원들은 시취를 통해서 선발되었던 것인데 후기에 이르면 사대부의 추천에 의해 발탁되기도 하였던 모양이다. 경국대전의 예전 취재조에 의하면 화원의 시취에서 죽을 1등, 산수를 2등, 인물 영무를 3등, 화초를 4등으로 하고 이 중 2과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또 채점 규정도 정해져 있어 가장 덜 중요하게 여겨진 4등의 화초 과목의 경우 통, 즉 잘된 것은 2분, 약, 보통 것은 1분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과목의 등수가 3등, 2등, 1등으로 올라갈수록 1분씩 더해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 채점 규정을 풀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대나무와 인물 및 영모의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을 봐서 대나무는 통을 받고 인물의 시험에서는 약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총점은 5 더하기 2, 7분이 되었을 것이다. 또 산수와 영모를 시험 과목으로 택한 사람은 모두 통을 받았을 경우 4 더하기 3, 7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등수가 낮은 인물이나 영모와 함께 화초를 택하여 시험을 친 사람은 2과목 모두 통을 받았다 해도 그의 총 점수는 3 더하기 2, 5분에 불과하다. 반면에 등수가 높은 대나무와 산수를 친 사람은 2과목 모두 약받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총점은 4 더하기 3, 7분이나 되어 인물과 화초를 택하여 잘 해낸 사람의 점수 3 더하기 2, 5분보다도 2분이나 많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등수가 높은 과목들을 택하여 시험에 응하는 것이 등수가 낮은 과목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원의 진급도 시험으로 결정했던 모양이다. 일례로 한경식약에 의하면 나이 어리고 총명한 자 중에서 2조의 당상관이 출제 고시하여 연간 입선작이 많은 자에게는 병조에 추천하여 1년 기한부로 군직을 주곤 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문헌에 의한 것이지만 초기에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화서의 구성이나 조직, 취재와 대우 문제 등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나 그 대강은 조선 초기에 이미 확립되었던 것이다. 조선 중기부터는 큰 세력을 지닌 화원 집안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 한층 두드러지게 되었다.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도화서의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었고 이 기관을 통하여 많은 유능한 화원들이 배출되어 우리나라의 회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화단의 재경향과 안견파 화풍의 유행. 조선 초기 화단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곽희파 화풍, 마하파 화풍, 명대의 원체 화풍 및 절파 화풍, 비법 산수 화풍 등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고 있었고 이러한 화풍들이 한국적 화풍의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조선 초기에 이러한 몇 가지 화풍들을 주요 화가들을 중심으로 하며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 초기 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 곽희파 화풍이었으며 남송의 원체 화풍, 특히 마하파 화풍이 그에 버금갔었다고 믿어진다. 특히 곽희파 화풍은 조선 초기의 산수화단에 제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안견 화풍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안견의 화풍에는 비단 곽희파 화풍뿐만 아니라 남송 원체화 화풍과 원말 명조의 매너리즘의 영향도 가미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기반은 역시 곽희파 화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곽희파 화풍과 마하파 화풍은 이미 고려시대에 전해져 조선 초기로 계승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곽희파 화풍이 고려시대에 이미 소개되었으리라는 점은 그 화풍이 성립된 북송의 신종 때나 그것이 풍미했던 금대 및 원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너무나 밀접했던 관계에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몇 점 안 되는 작품에서도 간혹 그 흔적이 미약하게 남아 엿보이고 있다. 일례로 이미 살펴본 흑칠금리 소병의 지장 보살도에서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들의 표면 처리와 산록을 정의 짓는 뚜렷한 윤곽선, 그리고 산등성이를 따라 늘어선 침형 세수와 치형 돌기 등 이 화파로부터의 자취를 엿보게 해준다. 또한 곽희파 화풍은 조선 왕조에 들어서도 15세기 중엽의 안견과 그의 일파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세력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에 건너가 활동했던 수문이 1424년에 그린 묵죽 화첩의 한 폭에 그려진 둥글둥글한 바위의 묘법 역시 곽희파 화풍의 변이형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화풍이 15세기 초엽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이 화풍의 수용 과정에서도 중국을 왕래한 화가들 못지않게 그곳에서 전래된 작품들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믿어진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면 안경과 같은 거장이 이 화풍을 소화하여 목류도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이 강한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곽희파 화풍을 토대로 발전된 안견의 화풍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 초기 화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안견의 화풍은 16세기 중엽까지도 강세를 유지하였고 16세기 후반에도 이정근 등의 일부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으며 17세기 초엽의 이징이 특히 이 화풍을 즐겨 그렸던 것이지만 그 후로는 쇠퇴하여 버렸다.
두 번째, 남성 원체 화풍 중에서도 마원과 유송년의 화풍이 제일 널리 알려지고 수용되었던 듯하다. 마원의 작품은 안평대군의 소장품 속에도 두 점이 들어있었다. 또 유송년은 곽희와 더불어 조선 초기에 가장 잘 알려져 있었던 이 시대의 기록에는 유, 곽이라는 말이 있다금 보인다. 남성 원체 화풍의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전 이상자필 송하보월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보이는 일각구도나 타지의 송수 등이 마원 화풍의 수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 밖에도 안견파 계통의 조선 초기 작품 중에 강한이나 사구의 묘법과 수지법 등에는 남성 원체 화풍의 영향이 흔히 엿보인다. 이 화풍은 16세기 전반기 마력병에 잠시 득세하였던 듯하나 16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절파기 화풍의 유행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명대 원체 화풍과 네 번째 절파 화풍은 사실상 선을 긋듯이 확실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지만 아무튼 이 화풍들이 북경을 오고 간 명과 조선 왕조의 화사와 사인 화가들의 손을 거쳐서 혹은 전래된 작품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의해 소개가 되었다고 믿어진다. 강희안은 북경을 다녀온 15세기의 대표적인 선미화가인데 그의 도장과 인장이 있는 고사관수도나 기타 고사 도교도 등의 조각난 작은 그림들은 그가 명대의 원체 화풍이나 절파 화풍과 유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을 판단하면 당시로서는 가장 새로운 경향이었을 이 화풍들이 강희안과 같은 극히 극소수의 진취적인 화가들에 의해 시도되었을 뿐 그 영향은 소극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16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다시 돌아오는 절파화풍의 2차적 동전과 더불어 본격적인 득세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 번째, 미법산수 화풍이 정확하게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는 단정 내릴 수는 없으나 고려시대에 이미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려회화라고 전해지는 하경산수도와 동경산수도 쌍폭이 전해지고 있고 또 미법산수를 전문으로 그렸던 고연휘라는 화가가 고려시대 사람이란 소전도 있어 주목을 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굴된 서문보, 이장손, 최숙창 등 15세기 말경의 화가들 작품은 원대 고극공의 미법산수 화풍과 관련되어 있어 미법산수가 조선 초기의 일부 화가들 사이에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몇 가지 화풍들이 조선 초기 화단에 소개되었던 주요 화풍들인데 이 시대의 우리나라 화가들은 이들을 토대로 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회화와는 완연히 구분되는 특색 있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또 이 시대의 우리나라 회화는 일본에 전해져 그곳 화단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선 초기의 주요 화가와 작품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 초기 화가들은 대체로 15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과 16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5세기의 사인 화가로는 영천군 이정 1422년 졸련 알 수 없고 이황 생년 알 수 없지만 1401년 강희안 1417년부터 1464년 강희맹 1424년부터 1483년 그리고 남급 생졸련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 언급한 이황은 산수를 잘 그렸던 사대부 퇴계 이황과는 동명이인이다. 15세기에 활약했던 화원으로는 산수의 제1인자였던 안견과 인물화의 제1인자 최경, 산수와 인물을 모두 잘 그린 배연과 안귀생, 그리고 홍천기, 최저 등이 있다. 또 안견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인물과 대나무, 그리고 산수를 잘 그렸던 석경이 있다. 석경의 이름은 석경으로도 표기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석경은 이상자와 함께 중종 영정을 제작하였으니 명종실록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석경이 석경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최소한 중종 영정을 그렸던 명종 4년 1549년까지 활약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그가 사실로 안견의 제자였다면 현재로는 오세창의 근역 서화진 이외에는 다른 확실한 근거가 없긴 하지만 그가 안견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안견이 노년기에 있었던 1460년대나 1470년대 그러니까 석경이 10세에 전후한 어린이였을 때일 것이다. 이렇듯 15세기에 활동했던 선비화가들과 화원들의 이름은 약간씩 알려져 있지만 작품을 현재까지 남기고 있는 화가는 매우 드문 편이다. 강희안이 명대의 원체 화풍이나 절파 화풍을 수용하였고 안견이 곽기파 화풍을 토대로 자신의 독특한 화풍을 성취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지만 그 밖의 화가들의 화풍에 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은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보면 남송의 유송년과 북송의 이공린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남아있는 작품이 전혀 없어 그걸 확인할 수는 없다. 안귀생과 배연 그리고 기타의 화가들에 대해서는 작품은 물론 그들의 화풍에 관해 언급한 단편적인 기록들조차 없어 더욱 난감한 형편이다. 석경만은 그의 도장과 인장이 찍힌 섬세한 필지의 운용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고 있고 또 간송미술관에 그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산수도가 있는데 대체로 안견파 계통의 양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에 건너가 활동했던 그곳의 화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조선 초기 화가로는 수문과 문청이 있다. 이들에 관해서도 뒤에 좀 더 논하기로 하겠다. 이처럼 15세기 활동하였던 화가들 중에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존재들이 많았던 반면에 아직도 많은 화가들의 이름을 알 수만 없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많지 않은 유작들이 대부분 그 작가가 밝혀져 있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화가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6세기 전반기의 회화는 15세기에 비해 전해진 작품이 다소 많은 편인데도 대부분이 화원들의 작품으로 관서나 도인이 없어 필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만은 대체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 이상좌 등의 소수의 화원들을 제외하고는 기록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화가들은 대개 선비 화가들이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비 화가들도 안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듯하니 양팽송, 정세광, 신사임당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안견의 영향을 받은 이런 화가들은
그의 화풍을 따라 작품을 남긴 일련의 일명 화가들을 묶어서 안견파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쪽의 몇몇 주요 화가들과 그들의 대표작들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최고의 거장이었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안견이다. 안견은 그 자신의 시대에는 물론 후대에도 우리나라 제1의 산수화가로 등명했었고 또 사인들의 문집에 자주 이름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생년과 돌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마 그는 태종년간 1401년부터 1418년에 태어나 세종조 1419년부터 1450년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화법의 완성을 보았으며 그 후 문종 1451년부터 1452년, 단종 1453년부터 1455년에 제위 시를 거쳐 세조연간 1456년부터 1468년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가 세조 10년 1464년에 화사 김식을 위해 대나무를 그렸던 일이나 그의 아들 안소희가 승사에 의해 성종 9년 1478년에 친시의 병과로 등재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그는 아마도 1460년대 말이나 1470년대 초까지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안견이 대가로 성장하는 데는 당대 제1의 송설체 서예가였고 최대의 중국화 소장가였으며 시인이었고 또한 화가이자 음악가이기도 했던 안평대군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믿어진다. 즉 중국의 명적을 많이 소장하고 고전에 밝았던 안평대군을 오랫동안 가까이 섬김으로써 안견은 격조 높은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숙주의 보한 제집에 실린 화기에 안견이 고화를 많이 보고 그 요점을 모두 터득하여 제가들의 좋은 점을 모아 종합하고 절충하였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주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안평대군과의 밀접한 관계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안견이 곽희파화풍을 토대로 자성일가를 하였음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이러한 사실은 안평대군의 중국화 소장품 속에 곽희파 계통의 화적이 제일 많았던 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 안견은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에 의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때 재간을 피워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끊고 목숨을 부지하여 세조 연간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산수 이외에도 초상, 화훼, 매죽, 노안, 누각, 준마, 의장도 등 다양한 화제를 그렸던 것으로 밝혀지지만 역시 가장 주목된 것은 그의 산수화이다. 생전에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모두 산일되고 현재는 오직 몽유도원도만이 확실한 진작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몽유도원도는 정묘년 즉 1447년 4월 20일에 안평대군이 박팽년과 함께 도원을 몽유하고 그 내용을 안견에게 명하여 그리게 한 것이다. 이 그림의 왼편 첫머리에 이어지는 안평대군의 발문에 의하면 안견이 이 걸작을 단 3일 만에 완성하였다고 하니 그의 거장으로서의 필력을 짐작할 만하다. 이 그림에는 안평대군의 발문과 1450년 정월에 쓴 시 한 수 이외에 20명의 당대 고사들과 한 명의 고승이 쓴 제찬을 포함하여 모두 23편의 찬문이 곁들여져 있다. 이들 제찬자들은 신숙주, 이계, 정인지, 박팽년, 서거정, 성산문 등 당대의 쟁쟁한 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그림의 미술사적 가치를 한층 다져주고 있다. 안평대군의 발문을 읽어보면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몽유도원도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이야기가 왼편 하단부로부터 오른쪽 상단부 쪽으로 전개되는 게 이색적이다. 또한 이 작품의 큰 특징의 하나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도원의 세계가 그 모습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평상 세계의 장면은 왼편의 토산인 야산으로 표시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원은 기괴한 암산으로 점유되고 있어서 꿈속의 풍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평상 세계의 산천은 간략히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이웃하는 환상의 세계인 도원과 구분지으며 따라서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이 두 세계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보여준다. 몽윤도원도의 전경을 보면 몇 가지 산군들이 모여 총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경물들은 파고드는 안개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듯하며 전경은 이러한 경물들을 함께 꿰맞추어 형성된 듯한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세가래를 지어 흐르는 폭포 옆에 있는 산군들을 볼 때 도원을 에워싸고 있는 전열과 후열의 산군들 사이에 또 다른 산들이 끼어들어서 마치 도원의 내문, 안쪽 문 구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경물들도 대체로 비슷비슷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의 경관은 대체로 서로 간극 없이 연결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거의 독립성을 지닌 산군들이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진 종합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이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초기에 다른 산수화들에서도 자주 감취된다. 몽유도원도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활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좌반부는 정면에서 본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반부, 즉 도원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본 상태로 그려져 있다. 이런 조감도법을 활용함으로써 안견은 험준한 산들로 완전히 둘러싸인 넓은 면적의 도원을 성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넓은 공간에 대한 안견의 관심이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재능은 그림의 오른쪽 하단부에 들어선 암산열의 중앙부를 볼 때 더욱 확실해진다. 즉, 그 중앙부의 산 하나의 높이를 현저히 낮춤으로써 도원의 면적을 더욱 넓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몽유도원도에는 북송, 금, 원, 명 각대의 중국 곽희파 화풍의 영향이 약간씩 엿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비교적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견은 이러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양식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몽유도원도의 전체적인 구도, 공간의 기술적인 처리, 평원과 고원의 대조, 및 사선 운동의 활용에 의해 교묘히 달성한 산수의 웅백성, 그리고 환상 세계의 성공적 구현 등에는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안견 특유의 뛰어난 재능이 잘 발휘되어 있다. 이 밖에 안견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작품들이 몇 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48경도이다. 48경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화첩으로서 늦은 봄부터
이른 겨울, 늦은 겨울까지의 4개의 변화를 8폭에 그린 것이다. 이 화첩의 그림들은 안견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그림들 중에서 필법이 가장 고식이며 안견파 화풍의 시원 양식을 잘 보여준다. 우선 구도를 보면 각 폭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른바 편파 구도를 지니고 있다. 즉 한 폭의 그림을 종축을 기준으로 하여 반으로 접어보면 한쪽 종반부가 다른 쪽 반에 비하여 훨씬 무게와 비중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두 폭의 그림들이 합쳐져야만 좌우 대칭을 이루게 된다. 또 한쪽의 그림은 몇 개의 흩어진 경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만춘 장면의 그림을 예로 보면 근경의 언덕과 마을, 강 건너편의 강안과 마을, 그리고 주산 등 세 무리의 경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물들 사이에는 넓은 수면과 안개가 들어차 있다. 그러나 이 흩어진 경물들은 근경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솟아오른 언덕과 그 언덕 위에 나 있는 쌍송에 의해 시사적으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도상의 특색은 안견파의 전형적인 특색으로 16세기의 양팽손필 산수도에서도 그 전통이 엿보인다. 이러한 구도상의 특색은 초동 그림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는데, 즉 이 그림에서 근경의 언덕은 뒤쪽을 향해 깊숙이 물러나고 주산의 앞쪽은 반대로 언덕을 덮을 듯 다가오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그 밖의 경물들도 이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놓여 있다. 또 이 경물들 사이는 역시 넓은 수면과 안개가 채우고 있어 시원한 공간을 시사해준다. 이렇듯 경물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구도상의 특색은 조선 초기에 있어서의 안견파 화풍이 자주 나타나는 한국적 특징이다. 이것은 경물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중국 화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국적 요소인데, 이러한 요소는 일본에 전해져 무로마치 시대의 수묵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 이 48경도의 필법은 몽유도 원도의 그것에 가까운 고식이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강약과 비수가 적절히 구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봄 경치를 그릴 때는 필법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섬세하고, 겨울 경치의 필법은 굵고 힘차고 가기 심하다. 이 48경도의 구도와 공간 개념, 필법 등은 뒤에 논하듯이 후대의 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안견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또 하나의 유명한 그림이 있으니 적벽도가 바로 그것이다. 북송 소식의 적벽을 선유하고 지은 적벽부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몇 개의 납작하고 규모가 작은 산들이 원거리 쪽으로 후퇴되면서 산군을 형성하고 있어서 하나나 둘의 큰 산들이 줄을 이루며 앞으로 넘어질 듯 위압감을 자아내는 48경도와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적벽도의 산수 부분은 지나치게 꼼꼼하고 복잡한 데 반하여 인물들은 매우 능숙하고 세련된 솜씨로 다루어졌다. 이 그림은 15세기의 작품임이 확실시 되지만 아마도 그 작가가 안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산수보다 인물을 잘 그린 어느 대가의 작품일 것으로 추측된다. 15세기의 화단에서 안견의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선비화가 강희안 1417년부터 1464년과 인물화를 전문으로 그렸던 화원 최경일 것이다. 안견과 이 두 사람은 좋기 조선 초기의 3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경은 북송대 이용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남아있는 작품이 없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 강희안은 세종조의 유명한 선비 화가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대 원체 화풍이나 절파 화풍을 수용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고사 관수도를 비롯한 그의 전칭 작품들이다. 인제라는 백문방인이 찍혀있는 고사 관수도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배경 위로 바위 위에 두 팔을 모아 턱을 균 채 앉아 수면을 바라보고 있는 한 선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선비는 그림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주변의 산수는 그를 위한 간단한 무대 장치에 불과하다. 한 A의 한 부분, 그 위에 메어 달린 덩굴가지와 잎, 그리고 바위 밑에 전개되는 수면, 이것이 인물을 둘러싼 산수의 전부이다. 말하자면 소경산수 인물화의 한 전형적 예를 하겠다. 고사 관수도에 보이는 인물의 모습은 계자원 화전, 권사, 소수의, 고운공, 편심과 상통하며 전반적인 구도는 명대 절파후기 광태사학파의 화가 장로의 어부도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런데 계자원 화전은 청대에 간행되었고 장로도 강희안보다 약 반세기 후대의 사람이다. 장로는 강희안이 죽은 해에 태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에 보이는 인물의 모습이나 구도가 계자원 화전이나 장로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마도 강희안이나 장로, 그리고 계자원 화전의 공공 편심 등 모두보다 연대가 올라가는 중국화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뜻하다. 고사 관수도는 필치가 활달하면서도 세련되고 짙은 문기를 풍겨주고 있어서 화원이나 직업 화가의 작품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화재와 학문을 겸비하였던 강희안의 모습을 대하는 듯하다. 또 연대적으로 보아 북경에서 원체 화풍과 절파 화풍의 뚜렷한 구분이 생기기 전에 중국화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이 고사 관수도의 화풍은 강희안이 활동하던 15세기 중엽의 조선 초기의 화단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매우 새롭고 첨단적인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15세기 중엽경에는 북송대 회화의 영향을 받아 안견 일파를 중심으로 하여 웅장한 모습의 산수를 주로 묘사하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물은 미세하게 상징적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압도적인 추세였다. 따라서 자연의 조그마한 부분을 배경으로 한 인물 위주의 그림이란 생각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고사 관수도의 화풍은 그 당시로서는 최신의 화풍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보다 전통주의적이었던 화원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의 양식이었으리라 믿어진다. 또한 강희원과 같은 유명한 선비화가가 중국의 경우 화원이나 직업 화가들이 주로 따라 그리던 이런 화풍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언뜻 수긍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당시 한 중간의 문화나 회화의 교섭이 북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납득이 된다. 인물과 그의 배경이 되는 덩굴 풀로 이루어진 현에 매달린 절벽의 모습을 담은 소경 산수 인물화의 구도는 고사 관수도 이후에도 16세기의 화가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가장 새로웠을 이러한 화풍이 강유한과 같은 선비화가에 의해 전래되고 수용되었으면 매우 흥미롭다.
강희안이 언제부터 이런 화풍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대체로 그가 사한부사로 연경을 다녀온 1455년 이후인 만년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견과 강희안의 화풍에 이어 주목된 것은 이상좌의 화풍이다. 이상좌는 본래 어느 선비집의 종이었으나 그림의 재능 때문에 도화서 화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산수와 인물에 모두 뛰어나왔는데 그에게서 이숭효, 이흥효 아들 형제와 손자 이정이 나와 우리나라 회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남송 원체 화풍의 그림을 그렸다고 믿어지는 것은 그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송하보월도 때문이다. 송하보월도는 지금 남아있는 조선 초기 작품들 중에서 남송 마원의 화풍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왼편 하단부에 근경에 산 기슭이 몰려있고 그 위에 하늘로 찢어진 소나무가 서있다. 이렇듯 무게가 한쪽 구석에 쏠려있는 일각구도와 직각을 이루며 구부러진 장송의 자태는 마원의 화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근경을 압도하는 언덕과 장성은 그 밑에 바람을 등에 지고 달을 감상하는 선비와 시동, 그리고 눈썹 같은 원산들과 강한 대조를 보인다. 그런데 이 작품이 진실로 이상좌의 것인지 또 이상좌가 정말 마하파의 계통의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실상 그의 아들인 이승효와 이흥효 그리고 손자 이정의 화풍은 송하보월도의 화풍과 거리가 먼 안견파 화풍이나 절파기의 화풍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15세기의 회화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장손, 서문보, 최숙창 등의 화풍이다. 이들은 성현 1439년부터 1504년의 용제, 총화에 이장손, 오신손, 진사산, 김효남, 최숙창, 성령 등이 요즘 비록 유명하나 화역을 논할 수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나 서문보가 도화서 제조인 강희맹의 추천으로 1483년에 국품체 아직을 받았던 사실 등으로 보면 이상좌보다 조금 앞서 15세기 말경에 활약했던 화원들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발견되어 나라의 야마토 문화관에 소장된 이장손, 서문보, 최숙창의 산수화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일종의 미법 산수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최숙창의 산수도를 한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근경에는 나지막한 언덕을, 중경에는 다리로 연결되는 강한과 고옥을, 그리고 원경에는 연운에 둘러싸인 주산을 그려넣었다. 모든 경물들은 대각선 구도 속에 변화 있게 놓여있다. 구도나 필무법이나 설체법 등이 매우 능숙하게 구사된 가작이다. 언덕이나 산등성이에 가해진 밑접, 수지법, 짙은 연운 등 전반적인 화풍은 원대 초기의 미법 산수를 즐겨 그린 문인화가 고급공의 화풍과 유관함을 말하여준다. 이렇게 최숙창, 이장손, 서문보 등의 작품 등을 통해 보면 남종화의 한 지류인 밀법 산수가 늦어도 15세기 말경에 조선 초기에 이미 화원들에 의해 능숙하게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조선 초기의 회화사에서 새로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다. 밀법 산수는 16세기 후반 조선 중계 화원 이정근에 의해서도 그려졌다. 조선 초기 중에서도 후반에 해당하는 16세기 전반기에는 안견의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연방, 동년, 일시 조사 개회도, 소상 팔경도 화첩, 양팽손필 산수도, 일본 이츠쿠시마 다이간지 소장의 소상 팔경도 병풍 등이다. 이 작품들은 대체로 종축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한쪽에 무게가 많이 주어지고 다른 반대쪽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가볍게 처리되어 있는 게 상례이다. 따라서 두 폭의 그림이 합쳐질 때 비로소 안정감이 있는 균형을 찾게 된다. 이러한 이른바 편파구도를 지닌 작품들이 조선 초기의 안견파 화가들에 의해 많이 그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안견화풍의 영향이 편파구도계의 작품들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안견파 화풍의 전통은 일본에 있는 독서당 개회도, 홍익대 박물관 소장의 중묘조 서연관 사연도와 명묘조 서총대 시예도 등의 좌우가 대체로 안정된 구성을 지닌 소위 대칭 구도계 작품들에도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안견화풍의 전통을 지닌 16세기 전반기의 이러한 작품들은 이 시기 특유의 한국적 준법인 단선, 점준으로 처리되어 있어 한층 한국적 화풍을 짙게 풍겨준다. 안견화풍의 전통을 강하게 계승했던 16세기 전반기의 회화는 대략 1550년경 전후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던 듯하다. 즉, 남성 마하파의 화풍이 고개를 들고 다음 시대인 조선 중기에 절파 화풍이 유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호조난관 개회도와 연당 개회도 그리고 전 심사임당필의 월하 고주도가 있다. 16세기 전반기 회화는 이처럼 15세기 회화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했던 하나의 전환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언급한 이 시기의 주요 작품들을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16세기 전반기 안견파의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한국화 현상이 15세기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다. 필치가 더 거칠고 형태는 정형화되며 경물 사이의 공간은 훨씬 확대된다. 이 시기의 안견파 화가들은 안견 것으로 전해지는 48경도의 구도를 즐겨 따르며 16세기적인 특색을 살리고 있다. 필자 미상의 연방 동년 일시 조사 계획도와 소상 8경도 화첩은 그 좋은 예들이다. 필자 미상의 연방 동년일시 조사 계획도는 소과와 대과에 함께 급제한 김인후 등 7명의 선비들이 1542년에 가졌던 계회를 그린 것으로 양식상 전 안견필의 48경도의 연원이 있는 작품이다. 이 그림을 48경도 중 초동과 비교해보면 구도나 필법상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초동이 경물간의 밀접한 조화에 보다 치중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연방 동년일시 조사 계획도는 경물 간의 균형과 넓은 공간 표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여서 16세기 전반기의 특색을 드러내준다. 연방 동년 일시조사 계획도와 구도나 공간 처리가 비슷하고 연대도 큰 차이가 없는 작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소상 8경도 화첩을 들 수 있다. 이 화첩의 8폭 그림 중에서 끝의 2폭은 안견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48경도와 함께 표구되어 있었다. 이러한 잘못과 양식상의 유사성 때문에 48경도와 마찬가지로 안견에 전칭되어 왔다.
그러나 이 화첩의 그림들은 구도와 화풍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48경도와는 달리 16세기 초의 작품으로 확인된다. 이 화첩의 일곱 번째 화폭인 어천 석조를 일례로 들면 48경도와 대체로 같은 구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산 표면의 처리에서는 짧은 선이나 불규칙한 점들을 구사하였다. 저자가 단선 점준이라고 칭하는 짧은 선이나 점들을 구사한 이 준법은 1530년대에 조선 초기의 안변 화풍에서 전형적으로 발전된 전혀 한국적인 준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 화첩의 그림들의 전형적인 단선 점준이 존재함을 보아 그 연대는 안변의 활동연대의 15세기 중엽이 아니라 그보다 후대인 16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소상8경도 화첩의 그림들은 16세기 전반기에 있어서의 안변과 화풍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제까지 살펴본 연방 동년 일시조사 계획도나 소상8경도 화첩과 같은 안면파에 속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이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3단 구도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 양팽손 필의 산수도와 일본 이츠쿠시마 다이간지 소장의 소상8경도 병풍이다. 양팽소는 조광조의 친구로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삭직된 후 1521년 고향인 전라도 능성현 쌍봉리 시냇가에 학포당을 짓고 1545년 8월 18일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다. 그의 산수도는 은둔 생활을 노래한 두 수의 신문이 상단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학포당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1521년부터 154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믿어진다. 양팽소는 안견의 화풍을 따르는 대표적인 선비 화가로 알려져 있거니와 그의 산수도는 이를 잘 입증하여 준다. 이 산수도는 기본적으로 안견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48경도의 만춘과 상통한다. 그러나 산수도는 근경에 보이는 비스듬한 언덕과 산 기슭이 중경에 또 한 번 나타나는 근경, 중경, 후경의 뚜렷한 3단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 48경도와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이 산수도는 48경도보다는 훨씬 확대된 공간을 시사하고 있고 또 주산의 형태도 좀 더 형식화된 채 안개의 바다 위에 떠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양팽손의 산수도가 기본적으로 안견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15세기 48경도를 모델로 하고 있으면서 16세기적인 양상으로 발전된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 산수도는 역시 48경도를 따라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연방 동년 일시조사 계획도나 소상 8경도 화첩과 비교해보면 복잡화된 3단 구도의 또 다른 계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다이간지에 소장되어 있는 필자 미상의 소상 8경도 병풍은 일본의 승려인 송카이가 1539년에 일본으로 가져간 것인데 화풍으로 보아 양팽손의 산수도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그림이다. 16세기 전반기 회화의 특색은 이제까지 살펴본 편파 구도계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대칭 구도계의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취된다. 이 전형적인 예로 일본에 있는 독서당 계회도와 홍익대 박물관 소장의 명묘조 서총대 시예도를 들 수 있다. 이 독서당 계회도는 장옥, 임백령, 주세붕 등 1516년에서 30년 사이에 사가 독서를 하였던 12명의 선비들이 참석했던 한강변에서의 계회를 묘사한 것으로 1531년경 작품이다. 근경, 중경, 후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좌우가 안정감 있게 전개되는 대칭 구도를 지닌 이 작품은 폭넓은 수면과 안개 덮인 지역이 시사하는 넓은 공간이나 산과 언덕의 처리에서 구사된 단선 점준에서 16세기 전반기 특유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또한 주봉의 왼편 기슭의 묘사에는 단선 점준이 성글게 가해진 검은 부분과 전혀 필묵이 가해지지 않은 흰 부분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흑백의 강렬한 대조는 조선 초기와 중기의 회화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하나의 한국적 특색인 것이다. 그리고 맨 위의 단에 계회도의 제목을 쓰고 가운데 단에 산수를 배경으로 계회의 장면을 그려놓고 맨 아래 단에 참석자들의 좌목을 써넣는 계회도 형식도 조선 초기에 발전된 한국적 계회도의 전형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독서당 계회도와 대체로 같은 계통에 속하는 전형적인 작품이 16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명묘조 서총대 시예도이다. 이 작품은 명종이 서총대에서 실시했던 기사 및 제술의 시예에서 문무, 양씨의 거귀자로 뽑혀 말 두피를 상으로 받았던 남응운에 관한 고사를 묘사한 것이다. 좌우가 거의 완전한 균형을 이룬 대칭구도를 지니고 있고 16세기 전반기의 특징적인 단선 점중과 흑백 대조의 묘사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물과 산수에 조선 왕조 특유의 곱고 연한 채색을 쓰고 있어 한층 이채롭다. 16세기 전반기의 안견파 산수화들은 이제까지 대강 살펴보았듯이 편파 구도를 따랐든 대칭 구도를 따랐든 대체로 전경, 중경, 후경 3단 구성을 이루고 있고 넓은 공간을 지니고 있으며 형태가 어느 정도 규칙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이나 바위의 표면 처리에는 단선 점준과 흑백의 대조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들은 15세기와 16세기 전반기의 조선 초기 산수화가 상당히 특징 있는 한국적 화풍을 발전시켰음을 뚜렷이 입증해준다. 호조 난관 16세기 중엽경에 이르러 조선시대의 산수화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듯하다. 즉 안견파 화풍의 전통이 이어지면서도 남송 원체 화풍이나 명대 절파계 화풍이 보다 뚜렷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측은 1550년경에 제작된 호조 난관 계회도와 신사 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월하 고주도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호조 난관 계회도의 경우 산의 형태나 표면 처리에서는 안견의 전칭 작품인 48경도의 만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구도는 남송의 마원 작품으로 전해지는 화등 시연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계회의 장면도 1542년경에 연방 동년 일시조사 계회도와는 달리 보다 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호조 난관 계회도는 구도와 인물 중심의 표현에서는 남송의 원체화의 영향을 수용하고 산형과 표면 처리 기법에서는 전통적인 안변파 화풍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절충 양식은 심사임당의 월화고주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의 구도나 공간 처리 등은 안변파의 것을 훨씬 확산시킨 듯 하지만 필목법이나 준법 등에는 절파 계통의 영향이 가미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산들은 나지막하고 옆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수면을 따라 전개되는 공간은 폐쇄됨이 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또한 포파나 산의 묘사에는 아직 크게 유행되지 않고 있던 절파계의 필목법이 구사되어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구도면에서 안변파의 전통을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법에 있어서 새로운 산수화의 세계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안견파 화풍과 강해한 이래의 절파 화풍을 절충한 화풍으로 16세기 전반기에 생겨난 산수화단의 새로운 경향을 대변해주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절충 양식에 당시로서는 색다른 화풍이 전혀 신사임당에게 비롯된 것인지는 확단할 수 없으나 16세기 화풍의 한 새로운 조류를 보여주는 것임은 틀림없다. 이 화풍은 뒤에 살펴볼 조선 중기의 대표적 화가 이경윤의 죽의 단안도로 이어지고 있다. 신사임당은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율곡 이의의 어머니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여류화가이다.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고 자수도 잘하였다. 그림에 있어서도 산수, 포도, 묵죽, 묵매, 그리고 초충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즐겨 그렸다. 산수에 있어서는 안견을 따랐다고 전해진다.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그림은 앞에서 살펴본 월화 고주도 이외의 여러 폭이 전해지고 있는데 소재도 다양하고 필치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어 과연 어느 것이 진작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초충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신사임당의 것으로 돌려지고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양식적인 경향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신 부인의 화풍에 대한 일정한 개념을 지니게 한다. 신사임당은 초충도에서 여성적인 섬세한 필지와 미려한 설체법을 구사하였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8폭 중에서 가지를 일례로 보아도 그 전형적인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화폭의 중앙에 곡선진 가지의 두 줄기가 좌우 대칭을 이루며 서 있고 그 섬약한 줄기들에는 밤색과 흰색의 가지들이 곱게 열려 있다. 가지 나무 주변에는 종류가 다른 화초와 곤충들이 그려져 있어 그림에 한층 생동감을 더해준다. 안정된 구도, 몰골법으로만 이루어진 섬세하고 부드러운 묘사, 아담하고 음영을 살린 설치법 등이 이 작품을 각별한 것으로 규정지어준다. 신사임당의 화풍은 넷째 아들인 옥산 이우와 맏딸인 매창 이부인에게 전해졌으나 그 격은 비할 바가 못된다. 조선 초기에는 이제까지 살펴본 화가들 이외에도 양팽손의 친구로서 대나무를 잘 그린 영천자 신잠, 강아지를 잘 그린 두성령 이암, 양팽손과 더불어 조광조의 일파였으면서도 호랑이를 잘 그린 하천 고운과 원숭이를 잘 그렸던 원정 최수성 등이 주목을 끈다. 신잠은 대나무와 포도 그림으로 등명하여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으나 남아있는 작품이 거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그가 그린 것으로 전칭되는 설중 기려도가 남아있으나 그의 친작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신잠보다 훨씬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이암, 고운, 최수성 등 동물 화가들이다. 이 암은 임영대군 이구의 증손으로 두성령에 제수되었으며 특히 영모를 잘 그렸다. 동물화를 그림에 있어서는 송나라의 모익을 배웠다고도 하나 그의 동물 화풍은 모익의 것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인종원년 1545년에 중종의 어용을 추화할 때 선화자로 산호 이상자와 함께 참여한 적도 있다. 이 암은 조선 초기와 중기가 엇갈리는 16세기 중엽에 활동하며 독특한 동물화의 세계를 펼친 중요한 인물이다. 일본에서는 그의 자인 정중으로 보다 잘 알려져 있고 또 한때는 일본에서 자기네 나라의 화가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암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목연도는 나무 밑에 자리 잡아 앉은 어미개와 어미의 젖가슴을 파고드는 강아지들을 다루었다. 비록 어미개와 나무의 피레가 맞지 않아 약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으나 안경을 쓴 듯 음영으로 처리된 강아지들의 눈에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천진스러움이 넘치고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집안 동물들의 평화롭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이암의 동물화를 독특한 한국적 화풍의 세계로 이끄는 가장 큰 특색이다. 이암이 동물화는 물론 화조화에도 뛰어났음은 화조 구자도에서 여실히 입증이 된다. 향기 짙은 꽃나무가 포물선을 그으며 여백을 적당히 메우고 있고 굽어진 가지에는 한 쌍의 예쁜 새들이 상하에 앉아 꽃내음을 맡고 있다. 또한 꽃향기에 이끌려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있다. 이 꽃나무 밑에는 강아지 3마리가 한가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3마리의 강아지 중에서 누렁이는 낮잠을 자고 있고 검둥이는 봄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으며 흰둥이는 잡은 곤충을 입에 물고 있다. 전체의 구성이 잘 조화되어 있고 꽃나무 주변에 봄의 향기가 그득하며 천진난만한 강아지들의 모습에는 속세의 근심 걱정이 철저히 배치되어 있어 지상 낙원을 대하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주변 바위들은 조선 초기 회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선 점준으로 처리된 옅은 녹색으로 칠해져 그림 전체와 잘 조화를 이룬다. 이암의 이러한 그림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것들과 현저히 다른 한국적 취향을 물씬 풍겨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암의 동물화풍은 조선 중기는 물론 조선 후기까지도 그 여운이 이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중기의 김식이나 후기의 변상벽 등 이암과 더불어 한국의 동물화를 꽃피운 대표적인 화가들도 있다. 이암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하며 야생동물을 그렸던 인물들로 하천 고운과 원정 최수성을 들 수 있다. 고운은 151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조광조와 친하여 기묘 사화에 연좌되었던 사람이다. 그의 송하 맹호도는 굽어져 올라가는 소나무 밑에서 몸의 방향을 틀고 있는 호랑이를 묘사하였다.
줄무늬가 나 있는 호랑이의 털 묘사에는 느슨느슨한 필체가 엿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후에 조선 후기의 심사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맹호도와 역시 후기의 김홍도와 강세왕이 합작한 맹호도의 선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이처럼 조선 초기에 형성된 동물화는 중기나 후기에 동물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듯하다. 원정 최수성은 양팽손과 함께 조광조와 함께 친하게 지냈고 김효사와 이후에는 산사를 유행하였다. 그는 원숭이를 매우 좋아하여 그렸다. 아마도 그가 호를 원정이라고 한 것도 원숭이를 좋아한 그의 성격을 나타낸 것인지도 모른다. 진휘속고에 의하면 그의 그림이 내장고에 있었는데 매우 훌륭하여 일본인이 보검 한상과 바꾸자고 하였으나 왕이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보면 그의 원숭이 그림은 훌륭했던 모양이나 전해지는 작품이 없어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조선 초기에 만렵에 꼽히기 시작한 이러한 동물화들은 조선 중기로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몇 가지 화풍이 공존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산수화에서는 곽기파 화풍을 밑거름으로 하여 발전한 안간의 화풍이 가장 널리 수종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화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뚜렷한 한국적 화풍을 형성하였었다. 조선 초기 중에서도 16세기 전반기 화가들은 15세기에 형성된 화풍에 보다 집착하는 전통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세종조 이래의 조선 초기의 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16세기 중엽경부터는 신사임당의 월화고주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파화풍을 가미한 새로운 양식이 대두되고 이함을 중심으로 한국적 동물화들이 나타나 앞으로 전개될 조선 중기 화단의 경향을 예시하고 있다. 4. 일본 회화와의 교섭. 조선 초기의 회화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일본 회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조선 초기에는 한일 양국 간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회화가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수묵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를 다녀간 일본의 승려화가들과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단에 끼어 도일했던 우리나라의 화원들, 그리고 일본에 전해진 우리나라의 화적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수묵화와 일본 무로마치 시대 수묵화와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의 하나는 파초 야우도이다. 이 작품은 본래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축으로 개장한 것인데 태종 10년, 1410년에 복례사의 그쪽으로 도일했던 집현전 학사 양수와 교토 고산의 시승인 16명의 제찬이 있어서 제작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 경위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마도 양수를 환영하여 류산, 즉 난덴지에서 개최된 오산 선승들의 시회에서 파초 위에 촉촉히 내리는 가을의 밤비를 소재로 하여 시를 짓고 화사로 하여금 도회토록 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그림에는 양수의 관지와 칠원절기의 찬시가 적혀 있다. 그런데 양수의 이 찬시와 파초 야우도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구도나 공간 개념 그리고 산의 묘법 등의 한국적인 요소가 강하게 미루어 있다는 점을 보면 이 작품이 일본의 학자들의 의견대로 양수를 수행했던 조선 왕조 화원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대체로 안정된 대칭을 이루면서 우로부터 좌후로 호퇴하는 대각선적 구도, 전경과 중경 사이를 아직 미숙 하나마 수면과 운무로 채워서 넓은 공간을 시사하려는 경향, 또 그 때문에 가라앉을 듯 보이는 중거, 첨예한 포파와 그 주변의 특이한 수초, 주산의 뒤쪽 좌우에 대칭적으로 서 있는 윤곽선뿐인 원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백의 대조가 강렬한 주산의 묘법 등은 일본화에서보다도 15세기부터 16세기 조선왕조 회화에서 더욱 자주 볼 수 있는 특징들인 것이다. 특히 주산에서 보이는 강렬한 흑백의 대조 묘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회화에서 16세기 후반까지도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던 현저하게 한국적인 특색이다. 이러한 점들은 이 작품이 조선 초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너무나 짙음을 말해준다. 또 설령 만에 하나 일본인의 손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조선 초기 회화의 절대적인 영향과 우리나라 회화사 복원에 필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조선 초기 화풍을 일본 화단에 전파하는 데는 일본인 화가로서 한국을 다녀간 슈분, 주문과 한국인 화가로서 일본에 건너간 수문, 의 공헌이 매우 컸던 것으로 믿어진다. 슈우부는 교토 쇼고구찌를 근거로 장군 휘하에서 어용화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수묵 산수화를 재성시킨 선승으로서 국왕사를 따라 1423년 11월에 내조 조선을 방문했다가 1424년 2월에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이를 계기로 조선 초기 회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전경, 중경, 후경의 3단으로 이루어진 구성과 전경과 중경 사이에 깊고 넓은 공간을 두어 퍼스펙티브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특색 등은 조선 초기 회화로부터 짙은 영향을 말해준다. 수문은 앞에 본 쇼고구지의 화승 슈우분과 일본에서의 발음이 슈우분으로 동일하나 서로 다른 사람이다. 수문은 우리나라 기록에선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조선인 또는 명인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사람으로 소가파의 비조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몇 년 전에 발견된 묵죽 화책에 의해 조선 초기의 사람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의 작품들이 수점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묵죽 화책이다. 이 책의 맨 끝장인 제10옆에는 어떤 관지가 있어서 수문이 1424년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화책의 대나무는 물론 그 밖에 바위나 언덕의 털에 있어서 흥미 깊은 양식을 보여준다. 우선 그의 대나무들은 잎이 길고 큰데 비하여 줄기는 한결같이 가늘고 연약하여 박팽년 작품으로 전해지는 설죽도나 신사임당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죽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초기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대나무는 조선 초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제로 간주되어 선비화가나 화원이 많이 따라 그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원을 시취함에 있어서 죽을 1등, 산수를 2등, 인물 영모를 3등, 화초를 4등으로 결정했던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만하다. 수문이 선비화가였듯 화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화책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이라도 하듯 높은 격조를 보여준다. 묵죽 화책의 제1엽은 두 개의 솟아오른 암괴와 내려다본 대밭을 그리고 있다. 두 개의 암괴들 중에서 뒤에 위치한 것은 윤곽선 위에 가해진 패점들만 없다면 그 형태나 묘법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곽키파 화풍의 운두준법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대밭의 모습도 조선 초기의 회화에 간혹 보이는 것이다. 수모는 이렇듯 조선 초기의 화풍을 지니고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소가파의 비주가 되어 그곳 화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5세기 한일 간의 회화 관계에 수문 못지않게 복잡하고 중요한 인물인 문청이라는 화가가 있다. 문청은 대략 1450년대 및 1460년대에 주로 활약한 화가로 그의 출신 국적에 관해서는 논란이 되어 있다. 즉 그는 일본에 건너가 활약했던 조선 초기의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과 우리나라 회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 승려화가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청의 도인이 찍힌 작품들은 산수화와 인물화로 대별되며 모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한국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문청의 산수화는 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부류들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누각산수도, 일본 아이치현 다카노시의 소장인 연사모종도, 동정추월도의 쌍폭산수화처럼 안견파 화풍과 유관하면서 전혀 한국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로는 보스턴 미술박물관과 일본 마사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산수도들처럼 부분적으로는 조선 초기의 영향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남성 마하파 화풍을 따라 일본적으로 다듬어진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부류에 속하는 작품들을 종합해보면 문청은 본래 우리나라 사람으로 첫 번째 부류의 작품들을 남기면서 조선 초기의 화단에서 활동하다가 어떤 계기로 일본에 건너가 두 번째 부류의 작품들을 남기면서 그곳 화단의 경향에 적응하며 살았던 화가로 믿어진다. 그러면 문청의 작품들 중에서 전혀 한국적인 경향만을 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립박물관 소장의 누각산수도는 산형이나 그 묘법, 공간개념, 치형 돌기와 침형 세수, 그리고 필법상의 특색 등은 이 그림이 곽키파 화풍의 기조를 두고 한국적으로 발전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 작품에 보이는 규칙화된 산의 형태, 평행하는 곡선묘, 산의 노중 부상, 강렬한 흑백의 대조와 같은 것들은 조선 초기의 한국적 특색이며 이러한 특징들은 16세기 전반의 화단으로 이어져 양팽손필, 산수도 등의 작품들을 낳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안견 작품으로 전해지는 사시팔경도와 양팽손 산수도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카노시의 연사모종도와 동정추월도의 쌍폭의 그림, 누각산수도와 화풍이 매우 유사하다. 연사모종도의 주산을 누각산수도의 그것과 비교하면 그 산형이나 필법, 목법, 수법, 태점 등이 지극히 흡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정 수월도는 평원인 3단 구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근경의 언덕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담사하고 있어 양팽손필 산수도와 기타 조선 초기의 계회도를 연상시켜준다. 이 작품들도 구도와 흑백의 강한 대조를 보이는 필목법, 그리고 기타의 여러 가지 양식적 특색들로 미뤄보아 조선 초기의 작품이 분명하다. 따라서 문청도 수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조선 초기에 일본에 건너가 그곳 화단에 적응하며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 믿어진다. 이처럼 일본에 건너가 활동하였던 수문이나 문청과 같은 우리나라 화가들과 우리나라를 다녀간 수문, 주문과 같은 일본 화가들에 의해 조선 초기의 화풍이 일본에 이식되어 다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